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이번 주도 잘 지냈나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새롭고 깊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결혼한 지가 조금 됐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멤버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임신을 했어요. 이제 8주가 됐거든요. 이렇게 8주째가 되었을 때 8주 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제 8주 차이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9주 차가 될 거예요. 제가 8주 차가 돼서 얼마 전에 초음파를 보고 왔어요. 초음파라는 거는 아기를 뱃속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 아기가 뱃속에 있는 그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막 팔다리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직 굉장히 짧아서 사람 모양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 하리보 젤리 아시죠? 그 곰돌이 모양 젤리 딱 그 모양입니다.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원래 8주면 아직은 사실 그 많은 임산부들이 임신 사실을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주부터가 안정적인 시기, 안정기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아기가 아직 굉장히 작고 약해서 안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산부들이 다들 조심하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오픈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번에 심장 소리도 들었고 아기의 심장 소리도 들었고 또 저도 건강하고 일단은 문제가 없어서 가족들에게도 오픈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이번에 오픈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오픈할까 말까 고민도 좀 했는데요. 이렇게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서 뭔가 나타나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뭐 어떤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런 걸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들이 계속 몸에서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집에서 생기는 이벤트나 뭐 이런 것도 요즘 임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비밀로 하면 제가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나 조언 같은 걸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을 이번에 처음 해보게 됐는데요. 임신 처음 해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임신 어려운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낳는 거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아기가 커지면 배가 무거워지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생각은 했지만 임신 초기, 임신이 막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임신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고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임신하면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를 한국어로는 입덧이라고 합니다. 그냥 울렁거리는 걸 다 입덧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임신했을 때 이렇게 울렁거리는 걸
입덧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드라마 같은 데에서 이런 입덧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결혼한 이제 여자분이 밥을 먹으려다가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옆에서 임신하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니까 저는 그냥 임신을 처음 알게 될 때 살짝 울렁거리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꽤 몇 주 동안 계속 속이 울렁울렁하고 또 입 안이 쓴맛이 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 이 입덧이 오래 가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밥도 잘 먹고 그렇게 입안이 많이 쓰지도 않고 그래요. 살짝 입안이 쓰기도 하고 또 물에서 쓴맛이 많이 나서 물에 얼음을 가득 넣고 굉장히 시원하게 먹거나 아니면 홍초라고 해서 과일 맛 나는 식초가 있거든요. 이거를 물에 타서 먹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너무 써서 잘 못 마시겠어요. 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입덧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입덧이 좋아지고 나서 갑자기 우울한 기분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심하게 갑자기 우울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막 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말을 얼핏 듣기는 했거든요. 어딘가에서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겪으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임신하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사람을 우울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임신 이야기 이렇게 제가 소식을 전했지만 임신에 대해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울이 너무 힘들고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이니까 다들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울이라는 건 사실은 필요해서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언젠가부터 들더라고요. 슬픔도 필요해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도 필요하니까 몸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임신을 해서 임신 호르몬 때문에 우울했잖아요. 지금은 다행히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 우울한 기분도 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잘 쉬어줘야 되니까 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울은 나쁜 거야. 이렇게 우울한 건 좋지 않아. 우울은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다면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울은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쉬게 해주기 위해서 드는 이런 감정이구나.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이 우울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이 우울을 나름 잘 다스리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우울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 우울과 관련된 감정, 심리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울 이야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울에 대한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힘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무기력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기력이라는 건요, 우리 살아갈 때 이렇게 확 나오는 에너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기력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힘이라고도 하지만 힘이라는 건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힘들다, 힘을 내 이럴 때 많이 사용하죠. 근데 기력이라는 건 뭔가 내 몸에 이렇게 있는 힘? 그런 거를 특히 기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무라는 게 앞에 붙었죠. 무라는 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몸에 에너지, 힘이 없을 때 무기력하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힘이 없으면 내가 뭔가를 잘 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잘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자신감이죠. 근데 무기력하면 이 자신감도 점점 떨어져요. 무기력하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기력하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어져요. 그냥 욕심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입맛도 없어집니다. 뭔가 먹고 싶다는 것도 욕심인데 마음에서 나 이거 원해, 이렇게 하고 싶어, 다 이런 욕심인데 이 욕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음식들이 맛없게 느껴지고 음식을 잘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웬만해선 맛있지가 않으니까 훨씬 맛있는 걸 찾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훨씬 맛있는 거라면 엄청 달고 짜고 맵고 좀 자극적이어야지 내가 맛이 맛있다고 느껴지니까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면 살이 빠지고 마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울하고 힘들면 오히려 살이 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살이 찐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건강하지 않게 먹다 보면 건강도 망가져요. 그죠? 그래서 잘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자주 하는 거, 생각 없이 하는 거, 그런 게 습관이죠. 음식에 관련해서도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면 식습관도 망가지고, 식습관이 망가지면 건강이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면 맛을 더 맛있게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분해해주는 그런 몸 안에 파트가 있거든요. 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음식들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말했던 입덧처럼 속이 미승미승거리고 미식미식거리고 그리고 또 울렁울렁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식습관이 안 좋아지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또 식습관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일이 계속 뱅글뱅글 일어나는 거를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해졌을 때 물론 힘들겠지만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 건강한 습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귀찮아도 하나라도 먹는 거라도 좀 건강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우울에서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알죠? 이게 적당히 우울하면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우울하면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우울이라는 건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내 생각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의 문제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생각 때문에 우울한 거는 어떤 큰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큰 트라우마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다 굉장히 좋은 어른이고 성숙하면 좋겠죠. 잘 배우고 잘 성장한 거를 잘 성숙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다 성숙하면 좋겠지만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미성숙하다고 하죠. 미성숙한 부모님들이 좋지 못한 이야기들, 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에게 자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지 못한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아요. 네, 이런 나의 생각, 어떤 믿음 같은 거를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가치관이 생겨야 되는데 좀 안 좋은 가치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돈을 벌지 못하는 인간은 쓸모없다. 특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모님들 좀 있죠.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잘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쓸모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메시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면 좋겠지만 내가 뭐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쉬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쉬는 건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이런 가치관을 머릿속에 심어줬으면,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그러면 쉴 때에도 편하게 쉬지를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치게 되겠죠.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진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사실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아요.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럴 때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보는 상담 치료가 좋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의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면 그 생각을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한국에는 물론 좋은 상담센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 상담센터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한 번 상담을 받는데 10만 원 위아래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내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 한 번 받는데 1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거예요. 꽤 비싸지 않나요? 물론 그분들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고 상담이라는 게 힘드니까 내 마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힘드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한 번 받는데 10만 원씩 나가면 여러 번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물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다면 이런 도움 받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게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또 무료 상담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무료 상담소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찾아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그 상담을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그 대학교 안에 상담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실에는 그 대학교의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습이라는 건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는 걸 실습이라고 하죠. 대학원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곳들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관련 학과라고 했잖아요. 상담을 배우는, 상담 과목을 배우는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 게 필수였어요. 상담을 상담실에 가서 꼭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상담실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다른 학과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우리 학교에 상담실이 있는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학원생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상담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이제 막 그 상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 실습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처음 만나보는 내담자이니까요. 내담자라는 건 상담을 받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만난 내담자니까 굉장히 열정 있게, 에너지 있게 상담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대학교에 다닌다면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는 트로스트라고 하는 앱도 있습니다. 상담을 어쨌든 가면 비싸기도 하고 또 거기까지 걸어가거나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얼굴을 이렇게 오픈하고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물론 상담 내용은 전부 다 비밀이니까 밖으로는 안 나가겠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트러스트라는 앱을 한번 써보면 좋습니다. 이 앱은요, 상담 선생님을 프로필을 보고 고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을 고르고 선생님에게 상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처럼 메시지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니까 훨씬 마음도 편하고 가격도 반값 정도로 저렴합니다. 싸요. 일반 상담보다 반 정도는 싸요. 그리고 전화가 아니라 이렇게 톡으로 하는 상담이면 더 싸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런 앱을 사용해 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앱의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밤이나 새벽 같은 굉장히 늦은 시간 있잖아요. 이럴 때 갑자기 마음이 엄청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 트러스트 앱에는 선생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고요. 몇몇 선생님들이 밤이나 새벽 같은 시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오픈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밤이나 뭐 이런 시간에 너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트로스트라는 앱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도저도 다 부담스럽다면 일기를 쓰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일기를 쓰는 거는 이게 그냥 내가 이미 하고 있던 생각인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 일기 쓰는 거를 추천을 해요. 내가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글로 적어보면요. 내가 어렴풋이 나도 모르게 했던 생각들도 다 나와요. 내가 정말 자세하게 내 생각을 쓰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쓰다 보면 내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적으면서 내가 이런 기분이라서 지금 힘들었구나 스스로를 더 이해하게 되기도 해요. 사실 그 누구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전에는 제가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뭐 힘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편이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속이 다 시원해지지 않더라고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거 느낄지 모르겠어요. 친구나 남편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 배경도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걸 듣는 사람은 그게 왜 힘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왜 힘들었는지 설명하느라 더 힘들 때가 있지 않나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기를 쓰면 사실 나는 나를 잘 아니까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었는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위로받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기를 저는 쭉 쓰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빨간 펜으로 제 일기에 대한 코멘트도 적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좀 더 정리하고 싶다면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 때문에 우울할 때는 일기를 쓰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면서 말을 꺼내 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닌데 괜히 우울할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우울해 본 적 혹시 있나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생각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변화 때문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임신이라는 변화를 겪으면서 우울함을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특히나 날씨 때문에 몸에 호르몬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이 오면 여름보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아져서 호르몬이 바뀌어서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어떤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와서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우울과 관련된 기분과 관련된 호르몬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멜라토닌 그리고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먼저 세로토닌이라는 건요.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몸에 행복감을 주고 또 힘을 주고 그런 호르몬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을이 와서 해가 짧아지면 이 세로토닌이 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소보다 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덜 나오니까 더 평소보다 행복하지 않고 좀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밤이 오면 어두워지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고 잘 시간이 되어서 자라고 이야기해주는, 자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제대로 밤에 많이 나와야 잠을 푹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밤이 아닌데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낮인데도 괜히 졸립고 힘이 없고 사람이 좀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적게 나와도 안 되고 적당히 나와야 합니다. 이런 멜라토닌이 참 다루기가 힘들지만 까다롭지만 그래도 잘 나와야 밤에 잘 잘 수 있으니까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죠. 특히나 멜라토닌은 어두워야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밝으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요즘 이 현대인들은 요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컴퓨터, TV 이런 거 계속 보잖아요. 굉장히 밝은 빛을 밤 늦게까지도 보게 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잘 안 나와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자기 전에 하더라도 화면이라도 최대한 어둡게 하고 보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 사실 핸드폰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세로토닌은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이니까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니까 많이 나오게 만들면 좋겠죠. 이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으면 나옵니다. 근데 비타민 D도 햇빛을 받으면 나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피부에 햇빛이 닿으면 비타민 D가 생기죠. 근데 이 세로토닌은 비타민 D와는 다르게 피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햇빛이 들어갔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양산을 쓰지 않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선크림, 여기 피부에 바르는 선크림을 안 발라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밝은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 안에서 이렇게 세로토닌이 나온대요. 그래서 꼭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모닝커피 마시면서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을 할 때 책상을 창문 앞에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한두 번씩 창밖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우울하면 안 돼. 더 좋아져야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햇빛도 많이 봐주고 그리고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음식이나 영양제들을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로토닌, 멜라토닌 같은 것도 다 영양제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할 때 바나나, 블루베리, 견과류 이런 음식들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우울할 때도 있는데 그때 보면 갑자기 내가 낮에 일하던 사람인데 밤에 일하게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해 보는 것도 좋고요. 계절이 바뀌어서 갑자기 기분이 바뀔 수도 있어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가을이 되면 기분이 굉장히 차분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가을 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 때문에 계절 때문에 기분이 변할 때 계절을 탄다, 가을을 탄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남자는 가을을 타고 여자는 봄을 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가을이 되면 멜라토닌이 더 많이 나오니까 사람이 차분해지죠. 그래서 남자들은 가을을 타서 차분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괜히 기분이 막 설레고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고 힘이 넘치는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봄을 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봄이 되면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고 어디론가 여행 떠나고 싶고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여자들은 봄을 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로 남자 여자 그렇게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자들은 왠지 이렇게 기쁜 이미지고 남자들은 차분한 이미지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호르몬 때문에 우울해지면요.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우울함을 그냥 이렇게 떨쳐버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게 2주 이상 계속 오래 가면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이 호르몬이 어떤 게 부족한지 이런 거를 알아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줄 수 있는 약을 먹으면 확실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때문에 나의 몸 때문에 내가 우울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참지 말고 병원에 꼭 가보는 게 좋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울이라는 게 꼭 감기처럼 딱 감기에 걸렸다가 싹 낫는 거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울이라는 건 물론 심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마치 슬픔이나 기쁨처럼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필요할 때 왔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비가 내렸다가 또 비가 그쳤다가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만약에 우울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너 왜 그래? 이러는 거를 자책한다고 하죠.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울이 왔다 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특히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그때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우울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남자들도 좀 나이가 들거나 하면서 호르몬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그런 호르몬이 많이 바뀌는 거를 갱년기라고 해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고
여자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이런 갱년기 때문에 우울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 몸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 이거 문제다, 나쁘다 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뭐 약을 먹어볼 수도 있고 뭔가 생활을 바꿔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를 달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울해지면요,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왜 우울해졌을까? 뭐를 나에게 해주면 좋을까? 마치 우리가 반려동물 기를 때나 아니면 아기 기를 때처럼 나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자책하지 말고 어디가 불편하니? 어떻게 해줄까? 하고 잘 나를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임신 때문에 우울증이 몰려왔지만 그걸 가지고 왜 우울할까? 나는 왜 이런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쉬어야 되나 보다. 지금 나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좀 천천히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쉬었더니 금방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저의 에피소드에서 했던 이야기들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잘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혹시 여유가 된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한국어 수업은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